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81부 안주성을 둘러싼 사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할까 합니다. 1627년 1월 19일 능안산성을 함락시킨 후금군은 곧바로 다음 전략 요충지인 안주성을 향해서 진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금군이 원래는 크게 세 갈래 루트로 가려고 했었죠. 하나는 이제 용천, 그리고 하나는 철산, 그리고 하나는 이제 선천, 곽산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세 갈래로 가는데, 이것도 좀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갈래죠. 하나는 이제 서쪽 해안가 라인이고 하나는 내륙길인데, 이 해안가 라인은 그렇게까지 시원하게 진도를 빼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용천, 읍을 점령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바로 거기에는 용골산성에서 길이 일단 막히게 되고, 그 다음에 철산, 읍을 점령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도로 건너갈 방법이 없고, 그래서 여기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륙길을 따라가지고 선천, 곽산, 정주 방면으로 밀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선천, 곽산, 정주 일대를 갖다가 통과를 해가지고 그 방어를 책임지는 요새가 능안산성이었고, 그 능안산성을 지난 시간에 함락을 시켰다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 다음번 코스로는 당연하게도 안주 쪽으로 밀고 내려오게 되죠. 안주 다음은 평양이에요. 사실 이 안주로 가기 위해서 원래 지나가야 되는 장애물 지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천강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게 문제예요. 보통 중국이 그런 작전 개념을 많이 짜거든요. 만약에 이 한반도에 뭔가 완충지대를 갖다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한반도에 어디까지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중국에선 보고 있냐면은 대동강까지는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 대동강 이북에 있는 큰 강이 두 개가 있죠. 압록강하고 청천강. 이 압록강하고 청천강은 겨울이 되면 거의 얼어붙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게 제대로 된 방어선의 역할을 해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겨울철에 제대로 된 방어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진짜 대동강 정도는 되지 못해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파병 왔던 이 여성도 평양까지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이유가, 여기까지는 확보가 돼야지 명에 대한 안보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봤던 거죠. 이게 좀 이제 청천강의 문제였는데, 한겨울이니까 이게 완전히 얼어붙어 버려요. 그래서 후금군이 별다른 고생 없이 손쉽게 얼어붙은 강을 도강을 한 다음에 안주성의 북문 일대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안주성의 현무문인데, 여기가 이제 일제 때 찍은 사진이죠. 규모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법 큰 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안주성으로 후금군이 밀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일단 이 안주성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청천강을 건너야 되고, 사실은 이 청천강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해저 역할을 해주는 거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강이 얼어붙어서 그렇게까지 크게 해저 역할을 해주기가 힘들어요. 이 안주성은 당연하게도 이 청천강 이남을 바로 사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대 고구려 시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방어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후금군을 격파를 했다. 사실 이 살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가장 이제 일반적인 선론은 노멀하게 접근을 하면은 청천강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이 안주 일대에서 당시 수의 별동대 30만을 전몰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시절부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방어 요새였고요. 고려 시대에도 이곳은 안주 도읍으로 승격이 돼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핵심 지역이었어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조선시대에도 평양 이북 지역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거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임진왜란기의 지도인데, 대략 그 무렵 때 안주성의 모습이 본성이 있고 우측으로 외성이 하나 더 빠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요, 성이 더 커져가지고 확장을 해요. 확장을 해서 아예 3중 구조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방어 요새로 취급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선군 또한 평양을 방어하기 위한 전위 요새로서 안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이관에 난 이후에 서북면 일대의 방어력이 붕괴된 상황 속에서 3천에 달하는 병력을 배치해서 전란에 대비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안주성을 향해 진군해오고 있는 후금군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명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용천에 배치한 병력, 그 다음에 또 이제 철산 쪽에 배치한 병력, 그리고 중간중간 거점에 이제 배치한 병력들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못해도 2만은 좋게 넘어가는 숫자가 지금 현재 안주성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죠. 그에 비해서 안주성을 수비하는 병력은 3,000명. 나름 그래도 이관에 난 이후에 서북면 일대 방어태세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신경 써가지고 배치한 병력의 규모죠. 하지만 안주성의 수비군이 절대적으로 수적 열세에 있음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사실 안주성 조선군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수적 열세보다도 이게 더 컸어요. 뭐였냐면은 훈련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이에요. 이관에는 자체가 조선 조정에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안겨다 주었고, 이것 때문에 조선 조정은 원래부터 조선은 서북면 일대에 대해서 좀 꺼림직한 감정이 있었죠. 여기는 고려시대의 텃밭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애초부터 서북면 일대에 대해서 좀 차별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관의 난까지 일어나니까 인조 조정 입장에서는 정말 이 서북면 일대에 대해서 뿌리 깊은 불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조정은 이관에 난 이후에 사실상 서북면의 방어를 포기를 했죠. 포기했다고 해서 무주공산으로 만든 건 아니었지만 서북면보다는 어느 쪽에 방어태세를 좀 더 집중을 시켰냐면은 경기도 중심으로 이제 방어선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방어태세를 개편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조선 조정은 또 다른 제2의 이괄이 등장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트라우마로 남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서북면 일대에 파견한 무장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 그래서 당시 안주성 수비를 담당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평안병사 남이영이었는데 많이 들어봤죠? 네, 맞아요. 이괄의 난을 진압했던 바로 그 장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괄의 난을 진압했던 남이영, 그 공로로 진무공신에 책봉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관의 난을 진압한 공신이었던 남이형조차도 조선 조정은 끊임없이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공신 플러스 무장. 그런데 그게 서북면에서 군사권을 갖고 있다. 뭔가 좀 불안하다.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조선 조정은 서북면에 파견된 장수들에 대해서 감시만 강화할 뿐 막상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병력과 지원을 제대로 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심지어 대규모 합동훈련하는 것조차 계속 이제 견제를 하고 막았다라는 건데, 사례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이영도 기찰의 문제로, 기찰이 이제 감찰이죠. 기찰의 문제로 한 번도 합조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합조는 합동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조정이 가장 이제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뭔가 이제 서북면에 있는 장수들이 합동훈련을 한답시고 병력을 결집시켜서 으쌰으쌰 하다가 갑자기 한양으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따지고 오면은 이괄도 뭐 거의 뭐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니 합동훈련 자체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기찰,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려실기술 같은 야사에는 남이영이 대놓고 한탄하는 대목도 나와요. 지금 조정에서 나를 갖다 불신해가지고 뭘 못하게 자꾸 만드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겠냐. 그래서 그런 대목들이 야사에 기술될 정도로 당시 서북면 일대의 상황이 심각했다는 거죠. 이처럼 서북면 일대는 이괄에 난 이후 여러모로 불안한 상태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괄의 잔당인 한윤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한윤이 항상 앞장서서 조선군을 회유하는 공작을 펼쳤던 거예요. 잘만 하면은 무혈 입성도 가능하고 못해도 안에서 내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이때 의심받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이고 장수들 중에서 혹은 계속 서북면 일대가 차별을 받으니까 여기서 불만을 품고 있는 지역 유지나 인사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말고도 애초에 서북면에다가 조선 조정이 뭘 지원도 안 해줬는데 이거 가지고 저 대군을 막으라고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절망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한 점을 이제 파고드는 이것도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주성이 당도한 후금군은 항상 그리하듯이 이번에도 안주성의 서신을 보내서 항복을 종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안주성을 수비하는 장수는 이괄의 난을 진압한 남이영이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남이영이 이거를 받아들일 리가 없는데, 하지만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남이영은 꾸준히
조선 조정으로부터 불신을 받아왔습니다. 계속 이제 견제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점들을 생각해보면은 남이응의 마음이 충분히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 평안병사 남이응은 어떠한 상황이어도 자신의 직무에 성심을 다하는 그런 상당히 이제 투박하면서도 충직한 무장이었어요. 비록 남이응은 후궁군의 항복 권유에 동요되진 않았죠. 그러나 문제는 그 휘하에 있었던 제장들이었습니다. 안주성의 제장들은 후궁군의 군세가 2만을 상회한다라는 것을 보고서 전의를 상실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안주성의 제장들은 은근슬쩍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병력이 수적으로도 열세이고 사실 조정으로부터 그렇게까지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지 않았냐. 그나마 이제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지원 받았던 게 안주성인데 안주성 상태도 이렇게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화친에 응하시죠. 항복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 좀 화친이라도 한번 주선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제장들의 사기가 저하되어가지고 성내의 분위기가 의기소침해져 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안주 목사 김준이 분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김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장수된 자로서 적이 쳐들어오면 오로지 맞설 뿐이다. 싸우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하러 지금 부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냐. 당신들이 그러고서도 무장이냐 하면서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자, 결국 안주 목사 김준의 결연한 자세에 마음이 움직인 제장들. 사실 알죠? 자기들이 여기에 배치된 게 이유가 뭔지를.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총알바지가 돼서라도 결사적으로 안주성을 사수해라. 그런 의미거든요, 결국에는. 자, 그리고 남이영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충실한 무장이었기 때문에 김준의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1월 21일 항복 권유가 무산되자 후궁군은 안주성을 향해서 대대적인 공성작전을 시작을 하게 되죠. 본래 후궁군의 장기는 기병전이었지만 애석하게도 이번 전투 역시 전형적인 공성전이었기 때문에 후금의 장기를 활용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궁군이 공성전을 못했냐? 그건 아니죠. 전부터 설명드렸지만 후금은 이미 누르하치 시절부터 명의 요새들을 공략하기 위한 나름의 공성 기술들을 습득을 한 상태였어요. 따라서 후금군은 각종 공성 기구들을 동원하면서 무서운 기세로 안주성의 성벽을 향해서 쇄도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날 새벽부터 하필이면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지척을 분간하기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후금이 이제 이런 점을 좀 노리고서 이 타이밍에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동안 이제 후금군이 조선군 요새들을 몇 개 공략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조선군이 어쨌든 성을 사서는 능력이 꽤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신들이 유리한 시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자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후금군이 안주성에 사면을 다 포위를 한 채 동시에 공격을 해오게 되는데요. 일단 후금군은 보병들로 하여금 공성병기를 앞세워서 특히 이때 운제 같은 그런 공성병기들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런 공성병기들을 앞세워서 성벽을 오르게 하는 한편 기병부대는 그냥 뭐 가만히 있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기병부대는 외곽 지역을 돌면서 사격을 가하면서 엄호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성전을 벌일 때도 공성측이든 수성측이든 기병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기병을 포기해서는 전쟁에서 뭔가 좀 이야기를 풀고 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처럼 후궁군이 안개를 틈타서 성벽을 오르지만 안주성을 수비하고 있는 조선군, 이런 불리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조선군은 삼각해 몸을 숨기고 있다가 적이 어느 정도 접근을 해오면 충분히 가까이 오면은 뭐 이제 안개 낀 상황에서도 식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충분히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제히 화살과 돌을 날려서 적의 보병들을 쓰러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쯤 되면은 조선군이 화포를 상당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조총을 비롯한 각종 대구경 총통들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원거리에서 웜어 사격을 하는 후금의 기병을 향해서 타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말들은 덩치도 크고 움직이면 좀 요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개가 꼈어도 대강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그쪽에다 대고서 그냥 총통을 발사를 하면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나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병들이 탄 말들이 놀래서 당황해가지고
제대로 된 기동 작전을 수행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한 효과가 나올 게 분명하죠. 안주성의 조선군이 침착하게 후금의 공세를 막아내자 후금군은 큰 피해를 입으면서 공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후금군은 당장 한 번의 공격으로 안주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 군을 물려서 재정비를 하기로 결정을 하죠. 자, 사례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절도사 남이용, 방어사 김준 등이 성을 돌면서 굳게 지키자 적은 운제를 사용하여 운제 같은 공성병기가 있었죠. 전 병력이 개미떼처럼 붙어 올라왔는데 세 차례 싸워 모두 물리치니 적의 사상자가 매우 많았다. 실록에는 좀 심플하게 써 있고 이게 야사인 연례실 기술의 드라마틱하게 기술이 되는데요. 일단 팩트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초반 공세를 갖다가 조선군이 훌륭하게 막아내었다. 이거는 정사, 야사 다 동일하게 나온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세 차례 싸워 모두 물리쳤다는 걸 놓고 봐서 후금군이 조를 나눠가지고 계속 1파 공격 들어가고 물러나온 다음에 2파 공격 들어가고 물러나오고 3파 공격 들어가고 물러나오고 이런 재파식 공격을 펼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재파식 공격을 오전 내내 막아냈다라는 것은 확실한 팩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오 무렵이 됐을 때 후금군은 안주성에 대한 공성을 일단 중지를 하게 돼요. 이 방식으로 이제 금방 뚫리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5리가량 철수를 한 다음에 전열을 가다듬게 되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좀 휴식도 취하고 작전도 좀 다시 한번 짜보고 그러려고 잠깐 물러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후 무렵이 되자 후금군은 다시금 안주성에 대한 공성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후금군이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잠깐의 휴식을 취하면서 후금군은 어차피 지금 현재 안주성은 그냥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제 그래도 한윤이 가져다준 정보를 통해서 적의 취약 지점을 공략하는 방식을 많이 썼는데 이번 안주성은 딱히 그런 취약 지점도 보이질 않고 안에 내통자도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전공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적으로는 후금군이 압도적으로 위에 있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병력이 아무래도 옛날 이괄이 서국련을 담당하고 있을 때 수준의 그런 정예병들은 아니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후금군은 얼마간의 사상자가 나오더라도 끊임없이 파상 공세를 가하는 것이 유일한 열쇠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적에게 쉴 틈을 주질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언젠간 적이 지쳐서 무너지는 순간이 오게 될 거고 그 틈을 노리면은 되지 않겠냐라고 본 거예요. 물론 조선군 역시 오전과 마찬가지로 침착하게 여기에 맞서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후금군은 2만이 넘는 병력으로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전 전투도 총 3파에 걸쳐가지고 재파식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대로 전투 임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전에 아예 전투에 참여도 안 하고 쉬고 있는 병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전 공성전에 투입된 병력들은 휴식을 취하고 오전에 휴식을 취했던 병력들이 오후 공성전에 투입이 된다면 후금군은 풀 컨디션으로 계속 싸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조선군은 수적으로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휴식이나 교대를 갖추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전투에 계속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뭐 전쟁이라는 것은 집중력과 체력의 싸움입니다. 사실 뭐 이거는 격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자면 복싱을 한다. 얼마나 체력이 받쳐주냐에 따라서 후반 라운드로 갈 때 체력이 딸리는 선수는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막 주먹도 그냥 사실상 허우적거리는 주먹이 나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체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후반에도 생생하게 움직이게 되고 아무래도 체력이 좋아야지 집중력도 더 발휘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평상시에 얼마나 훈련을 잘 쌓았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비록 조선군이 투지를 발휘하면서 오전 내내 싸움에 임하기는 했지만 후금군에 비해서 수적인 열세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훈련이 좀 부족했어요. 왜냐면 훈련을 안 한 건 아닌데 계속 이제 조정에서 감시하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 번 할 거 한 번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훈련과 실전 경험 측면에서 아무래도 안주성의 조선군은 후금군에 비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조선군이 믿을 것이라고선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럴 때 남는 거는 정신력 하나밖에 없어요. 즉 투지뿐인데 이로써
안주성 오후의 공방전은 그야말로 사투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안주성 공방전 이제 클라이막스로 향하게 되는데요. 과연 남희영과 김준은 안주성을 훌륭하게 사수해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